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최상급 인간관계론, 싸움의 기술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싸움은 필연적이다. 더 많이 마주하는 만큼 더 많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 결혼학개론에서는 잘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심리치료사들도 싸움의 내용보다 싸움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경멸, 비난, 방어적 태도, 비협조적 태도가 등장한다면 그 부부는 헤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말다툼을 할 때는 당연히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상대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은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은 바꾸기 어렵다. 같은 논쟁이더라도 상황을 두고 말하면 토론이 되지만 사람을 두고 말하면 비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부부나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명한 싸움을 하고 싶다면 사람보다는 상황을 중심에 두고 토론하자. 네. 오늘 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잘 싸우는 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싸움의 기술이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언급했던 책 결혼학개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왜냐면 그때 저는 20대였고 당연히 이제 연애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 관련, 사랑 관련 책들을 보게 됐는데 이 책들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심리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학개론이라는 책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책에서 제가 사랑에 관하여 공부했던 심리학 이론과 통찰이 집대성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들어있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책이 다 있다니. 어떻게 느낄 정도였냐면 이 책만 잘 읽고 실천하면은 진짜 최고의 사랑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이게 또 꼭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만 쓸모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어떤 심리학적 통찰이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스킬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요 친구 사이나 직장 생활에도 충분히 또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결혼학개론이라고 쓰여 있지만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저는 이 책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용함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요거는 이 책의 목차를 보면은 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결혼학개론 책의 목차인데요. 챕터 1이 익숙함의 문제예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결혼을 해서 같이 오래 살다 보면은 익숙해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문제를 아마 모든 유부남 유부녀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를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냥 알면서 그런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뭐 불편한 진실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책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네, 뭐랄까 부부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두 번째 챕터는 오늘 다룰 이야기죠. 잘 싸우는 법에 대한 거. 세 번째 챕터 돈, 영원한 숙제 돈. 돈 문제도 부부 사이에서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챕터는 가족. 이게 뭐냐면은 부부 관계 말고도 다른 가족들도 연결돼 있잖아요. 친정 문제도 있고 시댁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까지도 또 다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5는 뜨거운 밤을 위하여. 네, 섹스도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고 이런 식으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하는 아주 뭐랄까 유용함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책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 챕터는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까지도 제시를 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심리학적 이론들 스킬들도 다 담고 있는 데다 이거에 더해서 유용함까지 갖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강추를 합니다. 예. 부부관계, 연인관계, 나아가서 다른 인간관계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글의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싸움은 필연적이다. 예.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타노스라는 악당의 모습인데요. 이 타노스가 즐겨 쓰는 대사가 있습니다. I am inevitable. 나는 필연적이다. 이 대사를 많이 쓰는데 이거 뭐였냐면 이 타노스가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요. 악당이잖아요. 그게 뭔지는 스포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 짓을 저질러 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기 때문에 우주가 원만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필요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I am inevitable 이라는 대사를 자주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타노스의 논리는 좀 어거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대사가 진정으로 어울리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싸움이라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싸움은 inevitable 해요. 예, 필연적입니다. 그러면은 왜 필연적이냐 이걸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다르게 태어납니다. 타고난 재능, 능력 이런 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도요. 모든 면에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말이죠. 오히려 싸우지 않는 관계가 더 무서운 관계예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는 한쪽이 감정을 억누르고 있거나 자존감이 전혀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싸움이 안 나잖아요. 한쪽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이 얼마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이란 무엇이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가까운 관계의 싸움은 서로를 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엄마하고 되게 많이 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예. 그저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이라는 건 그저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서로를 적대하고 서로를 이기거나 해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먼저 상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해서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구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대가 두려워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꼭 큰 싸움으로 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견 차이는 상대방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그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이 격해지다 보면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저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나 아니면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책 결혼학개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이란 훌륭한 파트너십에 이르는 가장 덜 위험한 길이다. 그럼 더 위험한 길은 뭐가 있을까요? 싸우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길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묻어두잖아요? 골마서 썩게 돼요. 그러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훌륭한 파트너십에 이르는 것. 상대를 더 잘 알게 되고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까운 관계에서의 싸움이다 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은 이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의 경쟁, 이겨야죠. 이건 이기지 않으면 그건 망하고 비즈니스가 망하는 거고 그건 죽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은 내가 졌다고 해서 죽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기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 자체보다 뒷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에서는 경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경쟁자의 유무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변동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싸움 자체는 오히려 그냥 끝나버리면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 무엇이 문제였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즉,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싸움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그 뒷이야기들이 더 중요하다.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 특징은 다음에 또 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뭐 목소리만 조금 커지다가 만 게 아니라 막 무슨 집안 물건 가재 두고 다 때려 부시고 막 TV 박살내고 TV 저거 200만원 막 500만원짜리였는데 막 다 브라운관 깨지고, 그럼 다음에 또 싸울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싸움을 아예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때의 이 난장판을 또 꺼내 들면서 더 크게 싸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또 이어지는 건 파국입니다. 그래서 다시 싸울 수 없을 정도의 파국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다음에 또 싸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싸움의 내용보다 싸움의 방법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실 싸움의 내용은 싸울 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 양말 어디 벗어놨냐 이런 짜잘한 것부터 우리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되는 이런 좀 심각한 문제까지 내용이 계속 달라지지만, 그렇게 달라질 때마다 계속 싸우기 위해서 한번 싸울 때 잘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그 하루 공부 365 본문에 경멸, 비난, 방어적 태도, 비협조적 태도가 나오면 이혼 가능성이 커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요 네 가지 태도가 잘못 싸우는 대표적인 네 가지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파국을 피하는 현명한 싸움 방법을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혼학개론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요 라는 말은 적절한 싸움 방법을 개발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격 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적절한 싸움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두고 싸우라는 팁을 전해줬잖아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5가지 잘 싸우는 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잘 싸우는 법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보편적으로 지닌 한계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인간은 표현력이 좋지 못합니다. 침착한 대응 대신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감정이 격화되게 되고 싸움이 매우 위협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지식의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이 모른다는 거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못 알아듣고, 그럼 이해 부족이 생기고 이게 또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말이라는 거는 특히 더 표현력이 좋지 않습니다. 글로 쓰면은 차분하게 내가 생각하는 점, 그에 대한 근거, 뭐 개선하고 싶은 점, 이런 것들을 차분히 전개해 나갈 수가 있는데, 말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할 소지도 있고 때로는 감정이 격화돼서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말보다 편지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인간은 표현력이 좋지 못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한계, 인간의 인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선 감각부터가 일단 글러먹었어요. 대표적인 게 착시죠. 이게 눈하고 뇌하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각을 100%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수많은 사회적 인지적 편향들을 갖고 있어요. 대표적인 편향 중에 하나가 확증 편향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경향. 또 부정성 편향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한 편향. 사실 이 부정성 편향 같은 거 싸움에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편향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더 안 좋게 해석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이 인간의 한계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걸 또 알아야 하고요. 세 번째 한계, 인간은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싸울 때 기억력에 의존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싸울 때는 이 기록을 들이미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기록은 당연히 편향적이에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싸울 때 옛날 얘기 꺼내는 거, 이거 전 최악이라고 봅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꺼내는 이야기는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편향적이기 때문에 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작 싸워야 되는 그 본질은 미뤄두고 네 기억이 맞네, 이 기록이 맞네, 틀리네 이런 거 갖다 싸우다가 보면 싸움이 끝나질 않거든요. 네. 이런 말씀드린 한계들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한계를 알아야 되느냐? 자신이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예요. 요걸 인정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쵸?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의 저주 같은 게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또 헤아릴 수 있고 나아가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예.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럼 내가 봤던 거 잘못 봤을 수도 있죠. 내가 생각했던 거 잘못된 편향일 수도 있죠.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기 말씀드린 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내가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본 게 맞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관대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싸움이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싸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싸우는 법 두 번째,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싸워야 합니다. 싸움이 위협적인 상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인 투쟁 도피 반응이 발동을 해요. 투쟁 도피 반응이 뭐냐? 생존 위협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에 맹수를 만났어요. 포식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포식자를 상대로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이 그런 준비를 해요. 네, 이 투쟁 도피 반응이 아직 우리의 몸과 정신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마치 포식자를 만난 것처럼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반응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를 포식자로 인식하고 반응하게 되면 당연히 싸움이 악화되겠죠. 더 격렬하게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싸움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울 때 안전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네, 상대방에게 이 싸움이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싸우더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상대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목소리 높이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건 아니지. 저 사람이 날 잡아먹을 건 아니지. 이 사실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때도 친절하게 싸울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용용체가 있거든요. 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화제가 많이 되는데 용용체가 뭐냐? 이거 보시면 압니다. 카톡으로 지금 이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용용체를 쓰는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죽고 싶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이미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것 같으니까 야 잠깐만 우리 싸울 것 같아. 용용체 쓰자. 약속했잖아.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아직 화가 났으니까 개소리 하지마 무슨 용용체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빨리 쓰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아니 화장실 휴지 갈아 놓으라고 했잖아 용.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용용체를 안 써볼까요? 화장실 휴지 갈아 놓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공격적이고 막 짜증 섞여 있고 굉장히 듣기가 거북한데 화장실 휴지 갈아 놓으라고 했잖아 용.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이 확 사라지잖아요. 이런 용용체가 그래서 이제 싸움을 위협적이지 않게 느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요걸 또 다른 케이스가 있는데 요건 잘못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 씨랑 김 씨랑 싸우고 그걸 이제 카톡 글쓴이가 이제 말리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너는 매번 사람이 그래? 나는 걱정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괜찮다고 했잖아.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글쓴이가 야 싸우지 마. 감정 상하면 나중에 너네만 손해야. 현명합니다. 그쵸? 그래서 싸울 거면 용용체 써. 그러니까 최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 이런 사람의 신용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 내용. 그러니까 김씨가 또 얘기하죠. 없다고 말했잖아 부작용.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조용조용. 그러니까 최씨가 또 답변을 합니다. 너 진짜 없구나. 아무 소용. 글쓴이 이러니까 빡치죠. 이젠 글쓴이가 빡쳤어요. 랩하지 마. 예. 이건 잘못된 용용체 사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비협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용용체를 쓴다는 게 우리가 이 위협적인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자라고 쓰는 건데 이걸 랩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공격성이 하나도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협조적인 태도가 된 용용체의 잘못된 사례다. 그냥 웃으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잘 싸우는 법 세 번째, 간결하게 하자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담사들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간결함.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더 빨리 귀를 닫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를 다 간결하게 끝내고 나서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짜증도 안 나고, 아니 반대로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막 길고 막 계속 반복되고 왜 어젠 또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놨냐, 내가 양말 벗어놓는 거 빨래통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다 한 달이 지났다, 결혼하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분도 안 나쁘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하면은 더 말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남자애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막 혼내듯이 막 짜증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유 뭐야 귀찮아 왜 그래 맨날 또 괴롭혀 이러는데 가서 그냥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서는 진짜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단순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하시면은 부부관계가 원만할 수 있다 이거 말씀드리고, 요 간결하게 하는 거를 좀 더 잘 떠올리고 싶으시면은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전쟁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는 없다. 똑같습니다. 말싸움도 그래요. 긴 말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 잘 싸우는 법 네 번째는요, 싸움을 피하지 말자입니다. 만약에 다시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님하고 좀 말다툼을 했어요. 그럼 뭐 그걸 끝까지 끌고 갈 건가요? 조금 뭐 언쟁 될 것 같으면 그냥 피해버리죠. 그 다음에 입 다물어 버리는 게 그게 오히려 속 편해요. 네. 그래 버리면 되는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싸움을 피하면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젊은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7년 이내에 이혼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싸움을 피하는 거 이게 절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덮어두면 골마서 썩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된 관계라면, 젊은 부부가 아니라 한 중년 이상의 이런 오래된 부부 관계라면은 싸움을 도피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단 잠시 도피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논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중요한 것은 다시 그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피한다는 게 그걸로 다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흥분했으니까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뭐 배고프니까 일단 밥도 좀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싸움도 식후경이에요. 일단 밥 먹고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이야기하자. 요런 거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움으로 돌아오긴 와야 한다는 것. 여기서 또 inevitable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inevitable이 필연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르게 또 말하면 불가피한, 피할 수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싸움에 inevitable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은 피하지 말아야 한다. 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싸우는 법 다섯 번째, 싸우기 좋은 타이밍에 싸워야 합니다. 졸릴 때 싸우지 마세요. 배고플 때 싸우지 마세요. 잘 자고 잘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육체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싸우는 게 좋습니다. 또 운전 중일 때 싸우지 마세요. 이게 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지적 자원은 어딘가에 쏟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침착한 대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쟁 도피 반응이 튀어나올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에 싸우지 않는 거, 뭔가에 집중할 때 싸우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전화나 문자로 싸우지 마세요. 왜냐면 전화나 문자는 물론 언어적 소통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언어적 소통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전화로 하면 뭐 목소리 톤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만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기왕 싸울 거면 얼굴 맞대고 싸우는 게 좋고요.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글로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문자와 글의 차이가 좀 있는데, 문자는 좀 즉각적이에요. 인스턴트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말에서 나오는 실수가 문자에서도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글은 어떻죠? 편지는 어떻죠? 그 편지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진중하게 쓰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좀 더 배려하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해할 소지가 더 적은 방향으로, 전화나 문자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말로 하는 것보다는 편지를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싸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은 필연적이다, inevitable 하다, 그리고 싸우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 예, 그거는 누군가가 그냥 꾹 참으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가까운 관계에서 싸움은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음에 다시 싸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내용보다 싸움의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잘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잘 싸우는 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상대방을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싸워야 합니다. 예, 위협을 느끼면 투쟁 도피 반응이 튀어나오니까 그러지 않도록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해줘야 하고요. 세 번째,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네, 모든 상담사들이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간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고맙다,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 싸움을 피하지 말자. 예, 놔두면 골마서 썩게 돼 있다. 예, 단 좀 오래된 관계라면은 잠시 도피하는 것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싸우기 좋은 타이밍에 싸우자. 예, 배고플 때, 졸릴 때, 이럴 때 싸우면 안 되고요. 기분 나빠서 싸움이 더 안 좋게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도 싸움을 피하는 게 좋고요. 웬만하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편지를 쓰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혼학개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 책이거든요. 가까운 관계, 그러니까 부부, 친구, 가족, 동료를 위한 최고의 안내서가 결혼학개론이다. 여기 나오는 내용만 잘 숙지하고 실천하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그냥 사랑꾼이 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부부, 친구, 가족, 동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의 싸움은요, 이기지 않아도 괜찮은 싸움이에요. 왜 부부관계에 대한 그런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아득바득 우겨서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싸움은 졌을지언정 이 싸움을 위협적인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안전한 싸움,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평화로운 싸움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오히려 가정이 화목해지고 서로 사랑이 돈독해지는 길이다. 즉 어떻게 보면은 지는 게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 이런 걸 담고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싸움의 기술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그걸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이거는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이거는 지는 게 이기는 싸움이다, 이런 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도 갖추시고,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지 조금 더 원만하고 평화롭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알아가시면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